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 기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건강 키워드 중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바로 저속노화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우리 반드시 관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죠. 이 치아 건강도 이 저속노화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번 궁금한데, 우리 치아도 과연 동안 치아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저속 노화를 위한 슬기로운 치아 건강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내 자타공인 넘버원 치과 원장님이십니다. 또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고 블랑시 치과 김태형 대표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저속 노화를 위한 슬기로운 치아 건강법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왕 김태형입니다. 저는 노년에 있는 블랑시 치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가 늙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노화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되도록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욕망을 담은 바로 저속 노화라는 신조어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층이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 바로 다른 세대보다 빨리 노화되고 있는 일명 가속 노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 건강도 이 젊은 층이 다른 세대와 또 비교했을 때 빨리 노화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영국 의학저널 랜시스의 최근 논문은 한국인에 대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운동량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적은데 자극적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런 식습관이랑 심각한 디지털 미디어 중독,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울감 지수가 전 세계에서 1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량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23년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 즉 잇몸병이죠. 이걸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무려 1,88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감기가 1,660만 명이니까 이걸 제치고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은 환자는요, 2030 세대가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했다고 해요. 젊은 층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은 단순히 우리 치아의 문제를 넘어서 이 천만적인 구강 건강과 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장 능력, 삶의 질의 건강에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원장님, 이 저작 능력과 노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활동적인 노년을 평가하는 요소로 시력, 청력, 그리고 저장 기능을 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체의 기본 기능이야말로 삶의 질을 바로 향상시키거나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60대 노인의 30% 이상, 그리고 70대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구강기능 제한 및 저작 불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음식물 섭취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7명은 영양 섭취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양 섭취와 직결되는 구강 건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 같아요.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있죠.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노화처럼. 자, 어쨌든 우리 자연 치아를 지켜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치주 질환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80만 명 정도 있다고 나왔잖아요. 치과에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하는 치료는 치아 주변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스케일링이 일단 대표적이고요. 치아 뿌리 부분에 치석과 치태가 쌓여 있으면 잇몸 치료를 진행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잇몸 염증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치아 뿌리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염증이랑 치석을 이렇게 제거하는 잇몸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잇몸뼈가 녹은 형태를 고려해서 잇몸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엔도게인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엔도게인은 이제 손상된 잇몸 조직을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젤 타입의 치료제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잇몸 염증으로 손상된 조직을 건강하게 되돌려주고요. 통증과 붓기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한 병원균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 치료를 빠르게 돋습니다. 엔도게인 치료는 복잡한 수술이 필요 없어서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한 편이고요.
특히 한국에선 보험이 되는 진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치료 후에 엑스레이에서 잇몸뼈가 재생되는 획기적인 치료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엠도게인은 600여 건의 임상 논문과 1000여 건의 과학 논문을 통해서 그 효과와 안정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잇몸 질환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하지만 그 전에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 치료나 엠도게인 치료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이 엠도게인 같은 치료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라면 또 다른 또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이 있겠죠? 있죠. 없으면 안 되죠. 네. 네네, 알려주시죠. 발치 후에 치과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심각해지고 치아가 이렇게 탈락하게 되면요, 브릿지나 틀니, 임플란트 같은 치료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가 가지는 장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아 뿌리 모양의 인공 대체물을 잇몸과 잇몸뼈에 식립하고 치아 모양의 크라운을 제작해서 연결하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결손된 치아를 대체하면서 인접한 자연 치아를 보존 가능한 이상적인 치료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술 후에 편안하고 씹는 힘과 감각이 좋기 때문에 원활한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에 환자 선호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젊은 층도 이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웃도어 활동, 요즘 러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 크로스핏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것도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서 넘어져서 이 치아 파절에 의해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둠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긴 충치 그리고 잇몸 염증들 때문에 발치하는 경우가 늘어났었습니다. 어금니 쪽에 생긴 건 충치는 보통 잘 치료돼요. 하지만 사랑니랑 겹쳐있는 충치는 충치 치료 자체가 잇몸뼈 안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천적으로 치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니가 대표적인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앞니 없었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 배열이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층, 이 당뇨병 환자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만 환자가 늘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당뇨가 있어도 이 임플란트 시술 가능할까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년 전보다 20대와 30대 당뇨병 환자가 각각 47%, 25.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요, 신체의 치유 능력이 떨어져 있고 골질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잇몸뼈와 임플란트 결합이 늦어지는 등 실패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시술 시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당뇨 등 만성 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라면 임플란트 식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치과 의사나 아니면 내과 주치의와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를 개선한 후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한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 당뇨 등 만성 질환 환자에게도 안정적인 치료 결과가 임상 데이터로 입증된 임플란트 제품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라우만의 친수성 SL 액티브 표면의 임플란트로 당뇨 환자 및 방사선 치료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한 임상 실험에서 양쪽 실험군 모두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그 임플란트는 이 표면 처리나 제조 과정에 따라서 골 유착 정도, 그러니까 잇몸뼈와 임플란트의 결합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친수성 재질,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기는 임플란트가 있어요. 피도 끌어당기거든요. 이런 거는 뼈랑 훨씬 더 잘 붙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뼈랑 훨씬 빠르게 융합하고 회복 기간도 짧아지는 데다 당뇨 환자나 방사선 치료 받는 환자들한테 성공률이 높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한 6달씩 걸리던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3, 4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가능한 거는 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초기 단계에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치아의 간격이 좁고 이 골량, 골 밀도가 적으면 임플란트를 이것도 할 수 없는지 또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임플란트는 나사 모양의 인공치근을 뼈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골량이 적거나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잘 융합되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됩니다.
때문에 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뼈 이식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대신에 이 뼈 이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한 재질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자체의 강도가 강하면 좀 더 가느다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겠죠. 치아 사이 좁은 경우에도 식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치과용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록솔리드 재질의 임플란트로 널리 사용되는데요. 이는 티타늄보다 강도가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 더 작고 가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최소 침습적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임플란트는요, 이게 한번 심게 되면 결국 평생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도 잘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좀 알고 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치아처럼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잇몸과 잇몸뼈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요.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나 치태, 세균이 주범인데 일반적으로는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분에게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임플란트를 어떤 브랜드로 시술했는지에 따라서도 장기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이상 장기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치료인 만큼 부작용을 겪거나 재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 시술 전 본인의 치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장기 안정성이 입증된 브랜드 선택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브랜드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를 입증한 가장 유명한 연구로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임플란트 치료 효과성 연구가 있습니다. 스웨덴 에텐보리 대학의 제이 덜크 연구팀과 함께요. 800명 이상의 의료진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총 2,769명, 11,131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의 상실 위험도나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을 비교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식립 9년 후에도 0.5%의 상실률을 보여서 장기적인 안정성이 가장 높은 제품이 이미 입증되었고, 타사 임플란트의 후기 임플란트 상실 위험도는 브랜드에 따라서 스트라우만 대비 최소 5배에서 최대 60배 가량 높았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도 다른 브랜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임플란트 주위염 유병률이 최대 5.5배 높은 걸로 나타나서요.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탁월한 장기 안정성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이게 그 시술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시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일반 치아, 자연 치아처럼 또 관리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틀린 게 있나요? 아니면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좀 알려주시죠. 임플란트의 올바른 사후 관리는 다음 5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 두 번째, 하루에 3번, 그리고 식후 3분 내에 3분 동안 올바른 양치질. 그리고 세 번째, 칫솔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 네 번째, 흡연이나 음주는 자제. 그리고 5번째, 딱딱하고 질긴 음식 자제. 만약 시술 후에 잇몸이 붓고 시술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요,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인 임플란트 주위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임플란트 식립 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품이 단종될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뼈 속에 박혀있는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심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때문에 처음 임플란트를 심을 때 오랜 시간 후에도 언제든 임플란트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치아의 저속 노화를 위해서 이 30대들이 건강하게 치아를 좀 유지하는 그런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 마라탕이나 탕후루 같은 거 저희 많이 먹었었잖아요. 이런 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당분이 많이 든 가공식품은 입속의 자동작용을 방해해서요, 충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일을 꼬치에 끼워서 설탕이나 물엿을 입힌 탕후루는 단단하고 끈적거려서 치아 파절 아니면 보철물 탈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해야 되고, 게다가 당분으로 세균이 번식해서 충치 발생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는 30번 이상 씹어주세요.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입안이 계속 건조하면 입냄새도 나고, 일단 음식을 섭취하기 힘들 뿐 아니라 치주 질환이나 치은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인 구강검진도 중요합니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스케일링 시술 시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치석은 전기 스케일링을 통해서 미리 제거해야 치주염 등 잇몸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랑시 치과에 가서 꼭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명쾌한 솔루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치과왕 유튜버 블랑시 치과 김태형 원장님을 모시고 저속노화를 위한 슬기로운 치아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저속노화를 위한 구강 관리는 정말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블랑시 원장님께서 답변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